제가 20몇 년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확실하게 아는 건 절대로 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적 장세를 확인하는 일은 앞에서 했잖아요. 이제는 저는 캐펙스를 확인해요. 캐펙스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한 데이터로 나타나고 받쳐준다면 실적 장세는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강력하고요. 이게 얼마 만이냐면 거의 10년 만에 나타나는 실적 장세. 저는 언제든지 관전 포인트라는 걸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이나 이런 거에는 항상 순서대로 오는 국면이 있는데 순서대로 올 때 그 순서가 딱 고정된 채로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에서 봄이 오면 반드시 여름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계절에서는 봄 다음에 반드시 여름이 오는데 금융시장에서는 봄 장세 뒤에 반드시 여름 장세가 오진 않아요. 겨울로 돌아갔던 적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여름 장세가 올지 안 올지를 아는 게 투자에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반박자는 앞서야 되니까. 그럼 여름 장세가 온다는 걸 판단하기 위한 관전 포인트를 저는 갖고 있다가 그 관전 포인트대로 평가한 지표가 나오거나 데이터가 나오면 여름 장세를 대비하는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바꿔요. 관전 포인트가 있느냐는 왜 중요하냐? 저는 맞출 수는 없으니까. 저는 예단하는 말을 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뭐 예언 같은 말을 절대로 하잖아요. 제가 20몇 년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확실하게 아는 건 절대로 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브렉시트. 영국이 그 선거에서 이 유로존을 떠나겠다고 결정하는 거. 이거 제가 장은 안 지졌는데 그때 여론조사나 이런 거 제가 데이터를 다 근거로 해서 그 발표 나는 전날 지금 KB증권 그 직원들, PB들 강의가 있었어요. 제가 거의 확신적으로 말했어요. 제정신이면 브렉시트 아무도 결정 안 하죠. 이게 만약에 영국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금융 중심지도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장받고 있는 모든 그 유로존에서의 지위를 다 포기해야 돼요. 제정신이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론조사에서도 다 연락했더니 안 한대요. 그거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다음날 브렉시트 결정 났어. 어떻게 장지진다고 안 말한 게 다행이지.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전화로 물어본 거야. 설문조사를 낮 시간에 유선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 시간에 전화 받을 수 있는 분은 다 노인인 거야. 영국에서.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견이 아니었던 거지.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금융시장에서는 뜻밖의 블랙스완이 일어나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는 말 안 해. 그 대신 뭘 갖고 있느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어요? 저는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관전 포인트를 갖고 지금도 실적 장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름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겨울로 갈 수도 있는데 여름으로 간다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동률, 그리고 기계 업종이 최고점을 찍어야 돼요. 지금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에 의해서. 그래서 기계업종이 두산인프라코아, 밥캣, 그 다음에 캐터필라 이런 게 52주 신고가를 치고 기계업종 자체가 업종 지수가 과거에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 아, 실적 장세를 예비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확인하고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실적 장세 포트를 계속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시장은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 들어갔습니다. 이제 실적을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따라오는 거죠. 이걸 잘못 맞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 엄청난 자금과 그 고객들이 낭패를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의견을 넣지는 않지만 확인은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관전 포인트를 갖고 있고 지금은 저는 실적 장세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도대체 대표님은 왜 실적 장세 그렇게 뚜렷하게 확신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말했던 관전 포인트들 그 확인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는 실적 장세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미 편입을 할 정도 확신을 갖고 있었고 이제 저한테 인터뷰한다면 저는 실적 장세가 얼만큼 길어지고 강할 수 있느냐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런 걸 결정하는 거는 실적 장세 중반 국면에서 나타나는 캐펙스 지수라는 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적 장세를 확인하는 일은 앞에서 했잖아요. 이제는 저는 캐펙스를 확인해요. 그러면 이 실적 장세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짧아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익이 안 났으면 손절이라도 해야 되고 이익이 났으면 빨리 이익 실현을 해야 되고 바꿔야 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캐펙스나 이런 부분들이 확 어떤 분명한 어떤 그 데이터로 나타나고 네. 받쳐준다면 실적 장세는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강력하고요. 이게 얼마만 있냐면 거의 10년 만에 나타나는 실적 장세. 지나간 2010년부터 저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술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기술의 시대는 세계화 시대하고 다르고 기술 기업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면서, 그럼 기술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기하급수 기업이 나온다. 기술의 컨버전에 의해서, 융합에 의해서 자본금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네. 기술에 의해서 바로 돈을 벌고 빨리 이익이 그래도 기하급수 기업이 뭐냐면 주식 시장에 들어서 시총 1조가 되는데 단 6개월이 안 걸리는 기업들을 기하급수 기업이라고 하는데, 6개월이 안 걸리려면 지금 많은 기술 기업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현금으로 증명해야 되는, 바로 현금이 발생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포춘 500대 기업 기준으로는 시총 1조를 가는데 최소한 유명 기업들이 다 20년 이상 걸렸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단한 기업들이 다 20년 이상 걸려서 1조를 갔는데, 요즘 들어오는 기업들은 6개월이 안 돼서 1조를 갑니다. 네. 이유가 뭐냐? 바로 현금이 발생. 바로 돈을 벌어.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술에 의해서 자본금이 덜 들어간 채 이익이 나. 유튜브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유튜브가 2018년 기준으로 SK텔레콤과 매출이 똑같아. 18조인가 그랬어요. 근데 유튜브는 자본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생각해보세요. 컨텐츠 회사인데 컨텐츠를 지네가 안 만들어. 누가 만들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 저희가 하고 있죠.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자본 투하금이 어때? 별로 없지. 그죠? 근데 이익은 나잖아. 이거 뭐 광고 막 중간에 막 돈 벌잖아, 지금. 그러니까 바로 돈을 버는 기업이 생긴데, 이게 뭐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기술이요. 기술. 그렇죠? 기술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술의 시대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기술의 시대를 저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꾸 버블 얘기가 나오냐, 기술의 시대는.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PER이라는 걸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PER이 원래 20배거나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GDP 대비 이렇게 PER 같은 걸 보는 건데, 그 PER이 높으면 이건 너무 과해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희가 무슨 말 하냐면 기술의 기업은 PER로 계산되지 못해요. PER로 계산하면 틀려요. 버블이라고 나오지만 버블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술 기업은 무형자산 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 유형자산 기업이 뭐예요? 자동차, 철강, 조선,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그 제품이 엄청난 어떤 시설에서 나와요. 유튜브 시설에서 안 나와. 네. 직원들이 앉아서 그냥 만드는데 막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거 뭐 무형자산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럼 무형자산 기업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무형자산 기업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캐펙스가 뚜렷하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개발자들, 뭐 게임 개발자들 이렇게 막 모아서 해도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무형자산적인, 그들에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M&A 할 때 영업권을 사거나 뭐 이런 거 전부. 근데 이런 것들은 엄청난 투자지만 캐펙스 지수에 잡히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형 자산 투자만 캐펙스 지수로 잡히는데, 과거는 무형 자산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술의 시대,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의 시대였으니 당연히 무형 자산 관련된 증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컸지만은 캐펙스로는 안 잡혔던 거죠. 그냥 지나간 시대에는 캐펙스가 나타나는 그런 실적장이나 그런 실물 경기의 상승을 구경도 못했던 거예요, 지나간 10년은. 그래서 2017년도에도 무형자산 투자를 하는 IT 기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펙스 지수는 극히 낮게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기술 기업은 다 쇠퇴하고 이제 유형 그 구경제 산업이 올라가는 거냐? 그건 아니죠. 기술의 기업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 모든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 구조를 이끌어가는 건 기술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유형자산 기업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요? 지나간 몇 달 동안 경기 민감주를 사람에, 그 경기 민감주가 다 뭔데? 에너지, 금융, 또 뭐 산업재,
경기 소비재 다 얘네 유형 기업들이에요. 유형 자산 기업들. 얘들이 지금 뭐가 딸려? 재고가 딸려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경기를 예상해서 덜 만들어놨는데 네. 지금 주문은 얼마큼 쏟아져? 보복 소비라는 거 아니에요. 엄청 쏟아지니까 너무 재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난리를 치고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 당연히 뭐가 따라가겠어요? 생산시설을 늘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10년 어느 때보다도 캐펙스가 눈에 보이게 늘어나고 있고, 왜냐하면 재고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생산을 늘리는 게 또 눈에 띄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재고가 네. 코로나 없이 천천히 예전처럼 관리됐다면 지금처럼 생산시설을 늘리는 게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아도 돼요. 매년처럼 대응하면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박살 안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수요는 더 높게 나타나니까. 네.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 더 확 늘어났거든. 정부가 지원해 줬으니까.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더 해야 되는 거야, 과거보다. 그러니까 캐펙스가 확 늘어났죠. 두 번째,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제가 실적 장세를 예상하면서 실적 장세에 아주 단단하고 강력한 실적 장세를 예상하는 캐펙스를 기대하는 이유 두 번째,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인프라 정책은 그 양의 3분의 2가 유형자산 투자예요. 인프라 정책에 무슨 무형자산 투자가 있어? 조금 이따 발표할 휴먼 인프라 스트럭처,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다소 있어요.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교통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게 무형자산이야? 이것도 다 유형자산이야. 여기다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붓겠다는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 이 캐펙스가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과거에 없던 금액을 쏟아부어서 캐펙스를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 캐펙스, 아까 말한 코로나로 인한 그 재고지수, 그 완전 재고 확충 리스타킹의 아주 강력한 그 캐펙스, 그러니까 유형자산 증가, 네.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거기다가 이제 숫자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인프라 정책. 이 인프라 정책은, 미국은 인프라 정책 왜 쓴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최근에 바이든이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 인프라를 하면서도 네. 꼭 빼지 않았던 키워드가 있어요. 이 반도체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래서 미국 내에 반도체 글로벌 체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인프라 정책을 발표할 때 이 엄청난 인프라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고 말할 때 키워드를, 한 가지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 맞는 키워드였는데, 이 모든 부양체계, 이 모든 지원체계 이유가 이거라고 딱 바이든이 찍어서 말했어요. 차이나예요, 차이나. 네. 지금 미국의 부양책을 쓰면서 엄청난 부양체계는 항상 차이나를 달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이게 뭐냐면, 4월 20일자 기사인데 제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블링컨, 이게 미국 국무장관이에요. 4월 20일자로 어디서 얘기했냐면,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최서 피크만 재단에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중국을 따라잡겠다. 또 중국 얘기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하다가 환경, 기후 협약 관련된 얘기를 하러 가서 또 중국 얘기를 한 거예요. 바이든도 똑같아요.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중국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인프라 얘기를 하면서 중국 얘기를 했어.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결국 지금 미국은 중국을 못 따라오게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차원으로 성장하겠다.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도체도 중요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중국을 달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그럼 해야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그럼 해야지. 공화당도 오케이, 그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큰 그림 속에 미국은 중국을 앞따돌리기 위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일단 그림에 넣으시고요. 네. 그렇게 할 때 지금 두 개의 키워드를 찍었어요.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예, 인프라를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인 투자 그림을 그릴 때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는 미국이 목숨 걸고 부양할 거라는 것만 염두에 두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좀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바이든이 나와서 인프라 정책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그렇게 안 올라.
사실 이게 엄청난 건데 하루 오르고 끝나거나 별로 안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장에선 거의 답은 하나예요. 이미 반영됐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거나 이렇게 시큰둥할 리가 없어요. 시장이. 대부분 이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아, 이미 반영됐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요즘 미국 주가가 매일같이 조금씩 오르는 것도 이것도 네네. 끝내주는 게 뭐냐면 이미 오른 상태에서 이게 좋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나오니까 조금씩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갔다 다시 오거나 이랬을 때 앞에 조정했잖아요. 한두 달을. 그런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좋으니까 반영됐어도 올라가고 있는 정도? 그런 정도. 근데 여기서 투자하려는 사람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얼마나 더 갈라나? 네. 많이 더 갈 게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많이 더 갈 수 있느냐를 알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미국 시장이 왜 많이 더 갈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장세가 들어갔다는 건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됐다고 치더라도 네. 과거 10년 내에 없었던 캐펙스가 뒷받침하는 실적 장세는 여러분이 처음 보는 10년 내 처음의 장세가 처음으로 장세가 나타날 거다. 이거 굉장히 강력하고 길어지는 에너지를 동반한 실적 장세예요. 제가 그 얘기 아까 초반에 2017년도 1월, 2월, 3월, 4월에 계속 제가 부르짖었고 캐펙스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2018년 2월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그 엄청난 굴곡을 경험해야만 했다. 왜? 뒷심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뒷심이 캐펙스였는데 캐펙스가 안 나타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감세를 해줘가지고 기업마다 돈이 넘치고 넘치는데 그 돈으로 뭘 하더라?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하더라. 투자 안 하더라. 그건 이 시장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실적 장세, 실물이 진짜 좋아진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실물이 진짜 좋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이 냅둬도 지가 투자를 해요. 왜? 돈 더 벌려고. 근데 더 투자해서 더 벌 정도는 아닌 거예요, 경기가.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뭔 짓을 해요?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가라도 오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장세로 들어가면서 이 과도기 국면, 그 다음에 초기 진입 국면은 2016년도 상반기 같은 그런 아주 요란한 그 난리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드린 테이퍼링이라고 말하는 긴축 정책, 금리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작년도 장을 이끌었던 건 유동성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유 없습니다. 오릅니다. 근데 왜? 계속 사주니까. 뭐 중앙은행도 사줬는데 중앙은행이 어느 때 손을 떼는데도 계속 사는 게 있어. 보니까 개인들이 전 세계에서 막 달려들어서 산 거야. 예, 그게 이제 끝나도 얘를 이어줄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실적 장세고 그게 경기인데 그 경기를 이 경기가 진짜로 뒷받침할 만큼 강력한지를 어떻게 초입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앞에서 이 시장을 떡받쳐줬던 유동성은 사라졌고 네. 이제 이걸 이어주는 요인은 아직 증명이 안 됐으니 네. 무슨 장세야? 의심이지. 걱정이지. 조정이지. 네. 그게 2016년 상반기 내내 나타났어요. 네.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러나 다음 장세를 저는 예고합니다. 혹은 그걸 준비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의심 구간이라고 해서 의심 구간이 나타나면 반드시 실적 장세 못 가요 라고 하면 지금 못 가요, 실적 장세. 근데 제가 여러 번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적 장세를 들어가는 그 시기에서도 항상 의심 구간은 나타났었어요. 대중이 다 투자자, 이 시장의 투자자들이, 플레이어들이 다 같이 상식적으로 인식하는 기간까지는 계속 의심이 나타나는 구간이 6개월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의심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여기서 시장을 해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 연준이나 혹은 빨리 어떤 금리가 올라가 버려서 이 전체 금융시장이 긴축 국면에 들어가는 요인. 대표적인 건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한 6월달이나 7월달 FOMC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얘기만 꺼내도 아마 부르르 떨 겁니다. 시장은. 그러나 그건 어찌 보면 아직 실적 장세를 몸으로 확신하지 못한 시장이 언제나 나타냈던 모습이고 지금 금리에 대해서 두 달간 부르르 떨었던 게 뭐 성장주 뭐 다 폭락하고 막 이거였던 거죠. 근데 지금 안정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시장이 의심한다고 해서 의심하면 끝이야. 이제 더는 없어 시장.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은 나타날 수 있으나 그 의심이 다음 장세를 예고해 주는 건 아니다. 네. 다음 장세를 판단하는 데이터는 따로 있다. 그 데이터를 우리는 봐야 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다음 이 실적 장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확신했는데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왜 대표님은 그렇게 확신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어느 때보다 확신이 듭니다. 어디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할 때 네. 1순위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곳은 미국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제 얘기 틀리진 않았잖아요. 그 성장률이 지금 6.5% 막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보다도 리오프닝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이 전부 다 실적 장세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제가 뭐라 하냐면 신흥국은 현재는 바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왜? 과거에 그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 그래서 미국만 좋아졌던 구간이 올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뚜렷하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미국이 너무 좋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요. 네. 그럼 어디가 제일 흔들리느냐? 신흥국이 흔들려. 이번에도 최근에도 브라질, 러시아, 터키 다 금리 막 엄청 올렸죠? 흔들려 힘들어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만 더 강력해지면 이제 인도 뭐 쭉 다 후달립니다. 예, 그게 언제 있었어요?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2016년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6년 상반기에 유행한 단어가 뭐예요? 프레질 5. 신흥국 중에 5개 국가가 위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다, 그 스토리가 다 연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흥국을 아직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막 투자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관전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흥국을 투자할 때 뭐를 보면 이제 신흥국 돈 넣어도 돼. 이걸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이 막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그 신흥국은 먼저 폭 내리거든. 브라질처럼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손해보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다음 국면에 뭐가 나타날지는 생각은 하되 얘가 확실히 그 국면을 넘어가는지는 확인하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은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인데 테이퍼링은 아직 지나간 거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지나간 거 아니지만 네. 이 위험에 대해서 시장은 서서히 이제 인식하기, 그러니까 당연하고 안정적인 걸로 해 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 인플레이션은 거의 4, 5, 6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숫자는 작년도 4, 5, 6을 비교하게 돼 있거든요. 작년도 4, 5, 6에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4, 5, 6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4, 5, 6 중에 한 번은 4%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률. 이게 뭐냐면 작년도 같은 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언제 위험한 거냐면 이 4, 5, 6에 나타나는 건 시장도 다 예상하고 있어요. 네. 언제가 위험해지냐? 7월, 8월, 9월도 계속 높으면 이건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이러면 이제 시장 정말 절단 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면 연준이 준비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 연준이 예상했던 상황. 왜냐하면 지금도 매번 제롬 파월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걸로 본다. 하지만 기조적이지는 않을 걸로 본다. 추세적인 상승은 안 나타난다. 그 이유를 뭐로 들고 있죠? 고용으로 들고 있어요. 저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고용 지표가 진짜로 인플레이션을 생각지도 않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나간 저희 회사 세미나 때 저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말할 때 무슨 지표를 댔어요, 제가? 고용 지표를 댔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까지도 어느 정도 큰 위험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면 시장은 이제 그럼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거보다 먼저 저희가 그러면 투자할 데가 어디냐라는 거를 보게 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적 장세에서도 캐펙스 관련된 그런 실적 장세가 나타난다면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요. 예를 들면 캐펙스 장세는 캐펙스가 받쳐지는 실적 장세는 뭐를 보느냐. 아까 제가 그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나오는 캐펙스 지수 본다고 말했고 그 비국방 그 수주 잔액 그걸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국방에 대한 소비를 뺀 나머지 소비에 대해서 본다고 하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바로미터가 아까 제가 실적 장세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산업을 보느냐. 제가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번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계 업종이었죠. 예. 캐펙스가 따라주는 실적 장세를 볼 때는 어떤 업종을 보느냐. 산업재를 봅니다. 산업재 지수, 산업재 업종이
한 시대를 풍미할 만큼 이 상당한 지금 보면 숫자로만 제가 숫자를 봤는데 뭐 어느 정도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려 볼게요. 산업재 관련돼서는 캐펙스 사이클에서 4개월 선행하는 이 산업재 주사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산업재 업종이요. S&P 500보다 S&P 9.8% 오른 동안 산업재 13.4% 올랐어요. 거의 2배는 안 돼도 훨씬 더 아웃퍼폼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업재에 관련된 확실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산업재가 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네. 기본적으로는 캐펙스가 받쳐주는 실적 장세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더 확인을 한다면 이제 실적 장세는 상당히 강력하고 길어질 거라고 말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도 들어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뭐 호재가 나오는데도 잘 안 오르는 시장은 어때요? 빠지기 직전이든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다 반영했어. 네. 그럼 웬만한 새로운 호재가 안 나오면은 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만약에 이 시장은 이래요. 투자 이래요. 만약에 호재는 안 나와도, 그러니까 더 올라가진 않아도 실적이 나와서 이 장이 그냥 옆으로는 갈 것 같아.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디 투자해야 돼요? 중국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중국은 빠졌으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중국이 글로벌 수준, 미국 수준에 맞추는 요만큼은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지금 옆으로 가지만 강력하게 얘가 또 폭을 낼 수 있는 어떤 팩트가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그 팩트를 저는 캐펙스가 뒤따라오는 실적 장세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이 시점 이런 정도면 지금 진입하셔도 가능하다. 물론 모든 게 오르지 않습니다. 실적 장세는 작년도 장세하고 완전히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슬림화됩니다. 작년에는 거의 모든 게 올랐죠. 네. 모든 종목이 올랐고 모든 업종이 오릅니다. 지금은 실적 장세는 옛날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아마 다 오르지 않아요. 이제 절대로 안 움직이는 업종과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키를 맞췄어요. 뭐냐면 성장주가 난리를 치더니 저기 최근에 성장주 조정하는 동안 네. 또 민감주라고 말하는 그쪽이 소위 가치주 뭐 이렇게 분리되는 쪽들이 또 올랐어요. 충분히. 이제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만 오른 거로 따지면 에너지,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성장주 얘를 이렇게 키를 맞춘 거죠. 이제부터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의미 없음. 이제 뭐가 실적주가 올라가는 거죠. 걔네들만 올라요 이제는. 그리고 캐펙스 같은 것들이 받쳐줄 때 그게 길게 강하게 간다.